안녕하세요. 뉴스에선 전부 다 말해주지 않는 부동산의 비하인드를 알려드립니다. 뉴말부입니다. 추석이 지난 후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눈치보기 장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대책과 6개월가량 집값이 치솟은 데 따른 피로감 등의 영향으로 서울 주요 지역에서 집값이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상급지들은 여전히 잘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양극화가 심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가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와 함께 과연 이러한 정책이 적정한 것인가, 그리고 향후 기대 효과 등에 대해 알아가실 수 있게 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시작합니다.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가계 대출이 늘어나자 최근 정부는 부랴부랴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전방위적으로 틀어 막으면서 집값 관리하기에 나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로 집값이 잡힐지는 의문인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 대출 의존도가 낮은 상급지들에서는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뜨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일이죠.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들어서는 청담 르엘의 1순위 청약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곳에서는 85가구 모집에 총 56,717명이 접수해 평균 66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7월 공급된 반포동 레미안 원 페타스의 1순위 경쟁률을 넘어선 것으로 올해 강남권에 공급된 단지 중 최고 경쟁률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정도의 경쟁률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한 100대 1 좀 넘는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단 말이죠. 한강변 신축 아파트인데다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10억 원 안팎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단지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아무나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단지는 아니었거든요. 우선 이 청담 르엘은 계약금이 분양가의 2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현금 동원 능력이 있어야지 계약을 할 수 있는 단지입니다. 계약금은 전용 84 타입이 5억 원, 전용 59 타입은 4억 원에 육박하는데요. 전용 84를 기준으로 보면 공정률이 60%를 넘는 후분양 단지라는 점에서 중도금 납입 기간도 2회로 짧은 편입니다. 거기다가 투기 과열지구라서 중도금도 LTV의 50%까지 제한되어 있어서 중도금 10%랑 잔금 20%는 잔압해야 합니다. 여기다가 입주가 내년 11월로 계약일로부터 1년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금 마련하기가 매우 촉박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것저것 다 더해보면 결국 약 한 12억 5천만 원 이상은 스스로 현금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현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만 이 집을 살 수 있는데 무려 5만 6천여 명이 몰린 겁니다. 생각보다 돈 많은 이 현금 부자들이 많다는 거죠. 정부의 대출 옥죄기 효과가 덜 나타나는 건 주간 부동산 동향에서도 나타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달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26주 연속 상승세가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일단 상승폭은 0.16%로 한 주 전 0.23%보다 0.07포인트 가량 낮아졌습니다. 다만 자치구별로 세세히 뜯어보면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상급지에서는 적용되는 게 미미하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는데요. 강남 지역의 경우 서초구, 반포동, 그리고 잠원동 위주로 송파구, 문정동, 잠실동 위주의 단지로, 그리고 강남구에서도 개포동, 압구정동 등 재건축 유망 단지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강북 지역에서는 용산구에서도 이촌동, 한강로 역세권 단지 위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나타냈거든요.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에서는 1기 신도시 재건축으로 주목받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에서 0.37%의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이런 정부의 규제 효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것만 놓고 본다면 정부가 대출 규제로 허들을 높이는 게 돈 있는 사람들만 돈 넣고 돈 먹기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버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 불평등이 심화될 공산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처럼 상급지가 잘 나가는 사이 대출길이 틀어막힌 실수요자들은 은행마다 시시각각 다른 규제에
대출 난민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잔금 대출 신청을 받는 은행, 보험사 등이 어디인지 묻는 글이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혼란을 틈타 일부 캐피탈 회사에서는 DSR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고 여기저기 막 스팸 문자를 날리면서 열띠게 홍보를 하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급증하면서 우려가 되는 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최근 한국의 과도한 가계부채가 경제 성장을 저해야 한다는 국제기구의 경고가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각국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라고 불리는 국제결제은행이죠. BIS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중국을 콕 집어서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이 100%를 넘어서 경제 성장률도 정점을 찍어버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표는 BIS가 중국과 한국의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과 경제 성장률 간의 관계를 나타낸 건데요. 파란색이 한국을 나타낸 거고 빨간색이 중국을 나타낸 겁니다. 가로축이 이 민간 신용 비율, 세로축이 GDP 성장률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빚이 적으면 어느 정도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는 맞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버리면 부채를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부담 때문에 미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실제 한국의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은 지난해 말 222.7%에 달해 100% 선을 2배 이상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런 두더기잡기식 부채 관리가 왜 유독 가계에게만 엄격하냐는 겁니다. 민간 신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가계를 비롯해서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 등 민간의 비금융 부분의 부채를 뜻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가계 부채는 100.5%, 기업 부채는 122.3%로 조사됐습니다. 가계 부채도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더 심각한 건 기업 부채이기 때문이죠.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대 시중은행들이 한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내준 대출 금액은 무려 151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계 기업이라는 건 버는 돈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힘든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된 그런 기업들을 말하는데요. 일명 좀비 기업으로도 불립니다. 특히 지난해 한계 기업들의 대출 금액은 전체 대출 금액의 32.8%에 달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좀비 기업들에 관한 대출은 다른 대출에 비해 원금이나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하는 연체율도 꽤나 높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작년 동월 대비 0.18%포인트 상승한 0.67%로 집계됐습니다. 2년 전 이 수치가 0.27%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2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정부가 그토록 옥죄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0.23%에서 0.25%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사실 주담대는 은행에서 가장 선호하는 안전한 대출 상품 중 하나예요.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행이 개인들한테 대출을 해줄 때 얼마나 깐깐하게 굽니까? 뭐 당신 소득이 얼마야? 어떤 용도로 쓰실 거예요? 다른 대출 있어요 없어요? 다 물어보고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주담대는 담보 물건 자체가 워낙에 확실하니까 은행에서도 크게 걱정을 안 하는 상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가 엄격한 DSR 규제를 시행하면서 서울에선 집값의 절반 정도밖에 대출을 안 해주거든요. 이건 집값이 절반 이상으로 폭락하지 않는 한 은행이 대출금을 무조건 회수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늘어난다고 더 심각한 기업 대출은 잡지 않고 유독 가계대출만을 물고 늘어지고 있단 말이죠. 결국 이건 곧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빚을 내더라도 연체도 별로 안 하고 잘 상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마저 걷어차게 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더군다나 지금 주택시장은 다주택자 규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전월세를 전전하는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주택을 마련하겠다는 거, 그리고 1주택자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해서 갈아타기를 하는 걸 두고 정부가 과연 이렇게까지 죄악시하면서
다 틀어막는 게 타당한 일일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가게에 요구하고 있는 것만큼 과연 본인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GDP 대비 정부의 부채 비율은 45.4%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DP 대비 정부 부문의 부채 비율이 45% 선을 넘은 것은 올해 1분기 말이 처음으로 BIS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90년 4분기 말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건 마치 맨날 밖에서 흥청망청 술 먹고 돈 쓰고 돌아다니던 아버지가 어느 날 집에 빚이 많아지니까 애 보고 야, 너 왜 이렇게 학원비가 많이 들어? 당장 학원비 좀 줄여! 라고 말하는 꼴이잖아요. 우려되는 부분은 가계의 부채 관리를 위해서 금융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강도 대출 규제가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을 매입할 때 대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해버리는 규제가 나왔는데요. 그 당시에서도 약 3개월 정도만 수요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을 뿐, 그 후 대출 규제에 익숙해지자 집값이 다시 올랐었던 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상관관계를 다룬 보고서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작년 7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시행된 대출 규제가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를 시켰지만 주택 자산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여기 그래프에서 가장 위에 보시는 파란색 굵은 선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의 경우 대출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부채와 함께 자산이 똑같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은은 이 보고서 말미에 일률적인 규제 강화로 자산 및 소득의 하위 가구, 특히 제도권 대출에 접근이 어려운 가구의 자금 조달 애로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세밀하고 엄밀한 분석 및 지원 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은행권의 팔을 비틀어서 대출길을 싹 막아버리고 있는 일률적인 규제를 행하고 있는 정부에서 이 보고서 좀 다시 좀 정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의 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의 상급지와 현금 부자들에게는 실효성이 크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도리어 서민과 실수요자들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대출 의존도가 높은 서민들은 규제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어가고 있으며 상급지의 경우 오히려 더 수월한 경쟁을 통해 집을 쉽게 마련할 수 있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두 번째, 가계부채 문제는 분명 심각한 상황이지만 기업 부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 먼저 틀어막는 게 급선무로 보인다. 정부는 가계에 대해서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데요. 특히 안정적인 상환 능력을 갖춘 실수요자들까지도 대출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주거 사다리를 걷어 차버리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일률적인 두더지 잡기식 대출 규제는 이미 소득이 높은 계층에게만 유리한 시장 구조를 공고히 하게 만들어서 주택 시장에서의 불평등을 확대하고 이는 곧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저는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성이 단순히 집값이 오르면 이걸 억누르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서민과 중산층으로 하여금 주거적인 안정성을 누리고 건전하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좀 전환됐으면 좋겠습니다. 주거 사다리에서 밀려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려면 무엇보다도 세심하고 차별화된 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될 텐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주택 정책에 있어서는 지난 정부나 이번 정부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집값은 그냥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것, 집값 오르는 건 나쁜 것, 서민이 집을 사면 이건 건전하지 않은 것, 빚을 낸다는 것 자체는 정말 죄악과도 같은 것이라는 기조로 시장을 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발상에 따라서 나오는 주택 정책들은 결국 시장을 갈수록 왜곡시켜버릴 위험성을 높이는데요. 결국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각자 도생하는 식으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들이 주거 안정을 누리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사다리를 올라타실 수 있도록 기회가 되는 대로 부동산 시장의 핵심 정보들을 콕 집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전 뉴스에선 전부 다 말해주지 않는 진짜 부동산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